안녕하세요. 저는 인베디드 리눅스 시스템 설계 수업을 맡은 백준입니다. 새학기에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우선 첫 수업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 설계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슈인스 회사에서 제작된 교육용 암보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눅스 개발 환경을 각자 구성하고 리눅스 시스템을 포팅합니다. 리눅스 시스템 위에 다양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작하고 컨트롤하면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수업이지만 동영상 강의 특성상 이런 4시간 분량으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1장 인베디드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용어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베디드에서 사용되는 칩까지 설명드리면 전체 저희가 사용되는 메인 구성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의 정의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범용 PC를 제외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라고 제가 첫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범용 PC가 뭔지를 알면 인베디드 시스템을 알 수 있겠죠? 범용 PC라는 거창한 용어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PC,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OS는 윈도우 또는 맥이겠죠. 간혹 리눅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범용 PC들은 어떤 특정한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코딩도 할 수 있고 그래픽 작업도 또는 영화, 게임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사용자가 정하는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범용 PC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했다면 TV나 라디오, 냉장고 등등 전기를 사용하는 웬만한 기기들은 인베디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인베디드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전용 목적을 위해 설계되고 전용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이 내장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인베디드 시스템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계되며 제작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과 컴퓨터를 비교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로 기능 변화라는 항목에서는 컴퓨터의 경우 CD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베디드 시스템은 간헐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 목적입니다. 범용 목적으로 구성됩니다. 범용 목적이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수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나 개발을 통해서 나온 프로그램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목적은 최초에 개발된 기능을 구성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계됩니다. 프로세스의 성능입니다. 아무래도 범용 목적으로 개발되다 보니 성능을 현존하는 최고 사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높은 사양을 사용할수록 추후에 나오는 기능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용 목적은 저성능이라 하지만 사실은 전용 목적에 맞는 적당한 성능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전용 목적에 맞는 성능이다 보니 저성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에서는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경량화가 필요하고 저전력이면서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응답, 제한, 하드웨어 사양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뺄 수 있습니다. 전원이 있는 곳에선 굳이 저전력이 아니어도 되고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서 꼭 경량화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여튼 주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베디드의 사례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의 여러 사례들은 분야별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에 있는 마우스나 키보드 또한 인베디드 기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 가전, 통신, 사무, 자동차, 생활, 기타. 어떤 분야에서 전기가 들어가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베디드 시스템일까요? 여러 서적에는 인베디드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은 인베디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기 기능을 전용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영화, 게임 등등 기능들을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범용기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추후에 OS 이야기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해 봤습니다. 하드웨어 시스템은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부품을 말합니다. 컴퓨터처럼 전원과 입출력이 필요하겠죠? 소프트웨어는 펌웨어부터 OS, 디바이스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칩 설계 파트도 있고 회로 설계, 아트와 컴퓨터 구조, OS, 컴파일러, 펌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다양한 분야가 합친 결과입니다. 소형 컴퓨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시스템 설계 과목은 크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실습이 진행하겠지만 하드웨어도 같이 공부해야지 인베디드 시스템의 한 파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넓은 구조의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우는 과목으로 매우 중요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베디드 기술 분류 스택입니다. 앞장에서 보셨듯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다음 장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하드웨어 플랫폼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다양한 이름이 존재합니다. PC로 치면 CPU를 의미합니다. 외부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와 주변 기기, 메모리, 출력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런 기기들은 무용지물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는 롬이라고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PC로 치면 하드디스크가 주로 사용되겠죠. 롬에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OS, 미들웨어,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등을 컴파일하고 크로스 컴파일하여 롬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전원이 연결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구동이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전형적인 기능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인베디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드웨어에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는 구조. 사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은 펌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드웨어에 OS가 들어가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펌웨어가 들어가게 되면 하드웨어와 맞물리면서 동작을 할 수 있게 코딩까지 해주게 됩니다. 반대로 OS를 포팅하게 되면 OS에 포팅된 내용에는 하드웨어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하드웨어와 동작하고 그 위에서 하드웨어 구조를 잘 모르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OS와의 소통만으로도 코딩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드웨어와 연결하는 코딩 방법도 있긴 합니다. 엔베디드 시스템에서 운영체제가 없는 이유를 이 PPT에서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운영체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번 PPT를 보시죠.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않고 하드웨어가 직접 제어하는 경우, 시스템 자체가 워낙 소형이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탑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시스템이 간단하여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로울 경우, 이 세 가지는 어쩌면 동일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8비트형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도 OS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인베디드 기계에는 특별히 OS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워낙 간단하고 굳이 OS를 안 올려도 동일한 동작을 할 수 있다면 번거롭게 OS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소형이기 때문에 굳이 OS가 없어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제어되는 핀이 많지 않은 경우나 부분적으로 붙는 주변 기기들의 OS가 필요 없는 경우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OS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례로 비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트의 경우에는 실시간성을 많이 요구합니다. 또한 라이브러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비트를 만들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펌웨어로 만들기보다는 OS를 올려서 라이브러리도 활용하고 실시간성도 같이 확보하면 비트를 개발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서도 OS를 올릴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너무 커서 많은 개발자들이 있는 경우 OS가 없이 펌웨어를 할 경우 중구난방으로 코드가 수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플리케이션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업무가 주어진다면 쉽게 관리가 되고 연관성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연관을 주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하기도 매우 수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OS는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OS가 필요한 경우와 OS가 필요하지 없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반대로 하드웨어만 가지고도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라디오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옛날 라디오 방식은 여기에 가변저항이 있고 중앙에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파수를 표현해주고 스피커로 출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가변저항을 돌림으로써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그러면 소리로 어떤 그 주파수에 맞는 음향이 나옵니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주파수가 들어오고 가변저항을 통해서 주파수의 길이가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쓰여지는 다른 주파수들이 들어옵니다.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20, 30개의 부품을 가지고 라디오를 만드는 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TR로만 구성되는 하드웨어는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없는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여기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없이 뭔가를 하는 하드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는 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빛을 밝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구동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열로 전기가 흐를 때
이쪽을 통해서 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조도 센서의 저항값이 낮은 경우 전류는 이쪽으로 모두 흘러서 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빛이 없는 경우 조도 센서의 저항값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저항값이 올라감에 따라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NPN 반도체의 특성에 이쪽이 스위칭이 되고, 그리고 PNP 반도체의 특성으로 이쪽이 스위치가 되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LED에 불이 켜질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조도 센서의 입력과 LED의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컨트롤러 없이 동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똑같은 시스템을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전류가 흐르고 들어오는 전류에 대해서 조도 센서의 저항값에 의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개의 핀을 활용해서 아날로그 형태로 받는다는 의미이지만,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추후에 공부를 해보고 우선은 아날로그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일정 레벨 값 이하를 잡아놓고 여기에 있는 저항값이 높아짐과 낮아짐의 변화에 따라서 일정 레벨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이쪽 핀으로 출력을 내보내 여기에 LED에 불을 켜줍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 개의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로 작성된 시스템에서는 추후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도값의 감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변 저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저항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여기에 저항을 고정 저항으로 놔두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수정함에 따라 리미트 값의 변경으로 언제 불을 켜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두 예는 사실 이런 구조로 가는 게 맞겠지만,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간다면 더 빠르게, 더 자주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도 하드웨어를 변경하지 않고도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것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PU, MCU, NPU라는 칩들이 있습니다. CPU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컴퓨터의 메인으로 사용되는 칩으로 일명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내부에는 산수 논리 유닛과 해동 및 제어 유닛의 묶인 형태를 의미하며, 가장 유명한 회사로는 인텔과 AMD가 있을 겁니다. CPU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컴퓨터가 돌아가는 모든 연산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CPU는 범용 PC에서 사용되는 CPU가 범용 PC에서 사용되는 거라면, 인베디드에서는 NPU와 MCU가 있습니다. 우선 NPU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CPU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CPU와 같은 태생이라 할 수 있지만 인베디드에 맞게 성능이 줄고 소형화를 하였습니다. 즉 CPU에 비해 소형화 및 저전력인 대신 성능이 향상된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CPU와 동일하게 RAM, ROM, I/O 인포트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롬과 램, 입출력 장치 회로들을 포함한 통합 칩셋 형식으로 만들어진 SoC 칩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나만 있으면 LED나 모터, 주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다르게 주변 회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필요한 주변 장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컴퓨터라고도 불리며 전원과 입력 장치만 있으면 소형의 컴퓨터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GPU나 DSP 같은 칩들도 존재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역사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되는 역사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인텔은 1968년 설립되어 메모리 반도체 전문 회사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판매하면서 주문형 반도체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때 일본의 비지컴이라는 회사는 인텔의 계산기 칩을 주문하였고, 이 설계를 받은 인텔은 복잡한 구조의 변경이 어려운 전용 칩으로 비경제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인텔은 이진법 연산 방식의 4비트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수정합니다. 이로써 다양한 전자제품에 적용이 가능한 범용 칩으로 설계됩니다. 1200개의 트랜지스터를 직접 한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404가 출시가 됩니다. 이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고성능화되면서 CPU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인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텔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범용으로 제작된 칩 404의 지적재산권이었습니다. 비즈컴의 주문으로 지적재산권은 비즈컴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텔은 칩 가격을 할인해주는 협상으로 인텔이 비즈컴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면서 4세대 컴퓨터 시대인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 비즈컴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인텔의 위상은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이후 발전하면서 X86 시대로 전환합니다. 404의 초기에 IC 모습입니다. 이 초기 IC 모습은 이베이를 통해서 중고 가격이 100달러까지 호가한다고 합니다. 2300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된 회로의 모형입니다. 반도체의 모형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램이나 롬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컴에서 실제로 출시된 탁상용 계산기입니다. 인텔의 4004 후속 모델인 8080이 엄청난 성공 이후 8080으로 만들어지면서 성공 이후 8080이 만들어지면서 개인용 컴퓨터 CPU가 됩니다. X86의 계열은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연계되면서 폭풍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286, 386, 486, 이후 586을 펜티엄으로 부르면서 현재까지 이름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인텔은 14나노의 집접도로 CPU를 생산하는 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인텔은 무어의 법칙으로 1.5년에서 2년마다 하드웨어 성장이 2배로 증가하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배씩 증가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집접도와 클럭을 늘리는 경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럭을 계속 늘리면서 발열 문제가 발생하고 클럭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코어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14나노 이후 인텔은 10나노를 도전하고 있지만 발열 문제나 다른 기타 문제들이 있는지 10나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은 7나노, 삼성에서도 비메모리 칩, 메모리 칩과 비메모리 칩으로 나눠지는데 삼성도 비메모리 칩을 하고 있긴 합니다. 비메모리 칩에서도 삼성이 잘해주고 있는데 삼성은 비메모리 칩의 경우 7나노를 현재 양산 중에 있습니다. 아마보다 인텔보다 1년에서 2년 정도 빠른 기술입니다. 그리고 현재 3나노 때까지도 R&D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기준으로는 황창규 사장의 항해 법칙이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는 1년에 2배씩 집적도가 증가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2008년도 128기가짜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발표를 못하면서 이 법칙 또한 깨졌습니다. 인텔은 비메모리의 최강자이며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입니다. 현재 삼성은 비메모리 쪽을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텔 또한 메모리 쪽으로도 진입하려는 노력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인텔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후 마이크로 컨트롤러 개발은 TI사가 최초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인텔의 8051을 개발하면서 PIC와 AVR의 아트메가와 함께 널리 사용되는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됩니다. 이후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ARM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물론 인텔에서도 32비트급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안되고 있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ARM 파트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CPU에 램과 롬이 같이 붙고 주변 장치들이 붙는 형식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좀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램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램을 하드웨어로 구성하다 보니까 버스를 이런 식으로 MCU가 있다면 MPU가 있다면 버스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성부터 매우 난해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칩으로 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간략해집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의 메인 칩 구성입니다. 우선 마이크로 컨트롤러 구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빨간색 박스 안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메인 칩을 연산하는 CPU와 롬과 램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그리고 프로그램 동작할 때 필요한 램이 존재합니다. 이후 나머지 부분들은 주변 장치들과 연결되는 장치들로서 추후에 차차 배워줄 SPI, I2C, 그리고 디지털 I/O, 그 다음에 진열 포트, 버스, 아날로그 입력, 출력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날로그 입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배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도 이런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형의 컴퓨터인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CPU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RM 프로세서입니다. ARM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개발된 리스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최초에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만들어졌으며 퀄컴이 CDMA 모듈에 사용될 코어로
인텔의 32비트 코어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저전력이 아닌 관계로 모바일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퀄컴 CDMA 모듈에 ARM 코어가 채택되면서 고성능의 저전력 칩으로 SoC가 되면서 모바일 환경에 매우 적합한, 인베디드 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최초의 ARM이라는 회사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코어가 판매되는 것을 보면서 코어 쪽으로 회사를 분리하여 ARM은 CPU 코어만 판매하고 설계도만 판매를 하고 칩을 만들지 않는 라이센스 형식으로 이 라이센스, 설계도 라이센스가 필요한 회사들에게만 제공하고 그리고 칩을 만들지 않는 사업 모델로 일명 칩리스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칩을 받아서 생산하는 회사들은 팹리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팹리스 회사 중에는 삼성, 퀄컴, 애플이 있고 추후에 TI나 인텔, 모토로라, NSP 저희 팹리스에서 만든 보드에 사용될 칩이 NSP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 퀄컴은 스냅드래곤, 애플은 A로 시작하는 A9, A10, A11 이런 식의 칩을 사용하고요. 인텔도 리스크 구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칩들이 있습니다. 팹리스 업체들의 대부분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칩에 설계를 하지만 칩을 직접적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칩은 파운드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애플은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 생산을 요청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칩을 가지고 다시 애플은 아이폰 제조에 나섭니다. 삼성도 자체로 엑시노스를 만들고 있지만 최근에 엑시노스 사업을 포기를 하고 파운드리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7나노급으로 양산하고 있어서 다른 외부 퀄컴이나 AMD 쪽에서 많은 파운드리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파운드리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암코어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추가하여 SoC로 생산이 됩니다. 암코어가 있으면 주변에 램을 붙이거나 아니면 부가적인 것들은 이런 설계하는 데서 붙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쪽에 이런 블록도 형식처럼 그려봤습니다. 아니면 다른 부가적인 걸 어떤 걸 붙이냐에 따라서 이 코어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NFP4의 IMX6 쿼드 프로세서입니다. ARM 코어텍스 A9을 SoC한 칩으로 1.2GHz의 쿼드코어 4개의 코어가 들어간 코어를 ARM이라는 회사로부터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주변 녹색을 제외한 주변 회로들을 SoC하게 됩니다. 1.2GHz까지 동작할 수 있으며 1MB의 L2 캐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외부로 사용되는 램과 메모리 버스들이 있습니다. 이로써 이 INMX6 코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됩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보이는 타이머나 PWM, 워치독 타이머 등등 시스템 컨트롤러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 매니저먼트, 그리고 내부에 아주 자그마한 수준의 롬과 램이 있어서 어떤 부팅하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롬과 램이 존재하고요. 외부로 또 연결되는 eMMC 버스나 하든지 USB, 그 다음에 I2C나 SPI 등등 저희가 보이는 뭐 GPI까지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그래픽 관련된 부분들까지 보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것만 암 코어가 제공이 되고 나머지는 NSP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SOC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칩들이 탄생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SOC 하냐에 따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스크와 리스크 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크는 인텔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채택한 구조입니다. 복잡한 명령어를 한 번에 처리는 가능하지만 하드웨어가 복잡해집니다. 명령어에 따라서 요구되는 클럭 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시스크 구조는 리스크 구조에 대비해서 명령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명령어가 뭘까요? 명령어란 어셈블리의 명령어들입니다. 리스크 구조와 시스크 구조를 그냥 비교로 좀 설명드리면 뭐 곧셈을 하기 위해서 시스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명령어로 곧셈을 만듭니다. 이 명령어로 곧셈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곱셈이 가능한 TR들의 트랜지스터들의 모음이 실제로 실리콘 안에 어딘가에는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 구조는 이건 뭐 그냥 1내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곱셈은 기능을 만들진 않습니다. 곱셈을 만들지 않고 덧셈 기능을 뭐 10번을 수행한다는 방식처럼 어떤 기능을 그 기능을 다른 쉬운 기능으로 대체해서 뭐 A를 더하는 연산, ADD 연산 같은 거가 따로 없이 그냥 더하는 기능들을 10번 수행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장점은 직접적 면에서 리스크 구조가 시스크 구조보다 매우 유리해지게 됩니다. 또한 TR이 하나 트랜지스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전력 소모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발열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리스크 구조는 간단해집니다. 둘 다 채택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시스크 구조는 명령어들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더 늘려가고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리스크는 자기들이 있는 기능을 가지고 몇 번을 통해서 여러 번 연속 수행을 통해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스크 구조는 명령어를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없게 길이가 제각각입니다. 명령어의 길이가 다르다 보니 명령어가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명령어는 레지스터 번지가 있고 뭐 명령어 번지가 있고 레지스터 번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뒤에 레지스터 번지 뭐 1, 2, 3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명령어 번지에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인스트럭션이 될 때마다 어떤 건지 모든 게 읽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이런 형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 구조는 무조건 명령어가 있으면 거기에 뭐 딱 정해진 주소 번지를 사용함으로써 이거를 일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읽기와 해독, 실행을 하면서도 계속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한 클락이 지나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읽기를 하면서 해독도 하고 그리고 해독을 하면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또 읽기를 여기 또 읽기가 있겠죠. 읽기도 하면서 쓰기, 읽기, 실행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한 기능에서 시간을 많이 빠지는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으며 노는 트랜지스터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클락이 반복될 때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로는 리스크 구조의 장점이 있고 또 시스크 구조의 장점이 있다 보니 이런 관계가 많이 허물어져 있긴 합니다. 인텔은 계속 시스코 구조에서 리스크 구조로 넘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전력에서는 칩 단일 면적 안에 이쪽에 곱셈을 만들어지는 이런 TR 무리가 하나가 빠지면 여기에 뭐 캐시나 다른 용도의 TR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높아도 명령어들이 많아지면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대신 리스크는 캐시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암이 초기에 저전력이 필요한 휴대폰에 적합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리스크와 시스커의 명령어 수행에 대한 연산 결과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X에다가 AB를 더하고 AB를 더하고 그 다음에 CD를 더하는 코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얘는 C 언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는 C 언어를 이렇게 쓰지만 C 언어의 컴파일러는 이거를 어셈블리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 컴파일러는 X86의 컴파일러냐 아니면 ARM 컴파일러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를 만들 겁니다. 컴파일러가 만들어지는 왜 어셈블리를 만드는 이유는 어셈블리는 저급 언어라고 하시지만 기계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와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셈블리가 완성되면 뭐 add가 1번이거나 뭐 곱하기가 2번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레지스터 1번은 뭐 3번 뭐 이런 식의 번호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변경하면 기계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코드에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어셈블리로 가고 어셈블리어가 기계어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컴파일러는 누구의 컴파일러냐에 따라서 이거를 그 칩에 맞게 컴파일을 변경해 줍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add 연산 같은 경우 레지스터에 1에 AB를 더하는 연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가변적으로 A와 B에 있는 데이터를 레지스터 1에 저장하고 그리고 또 add 연산을 통해서 레지스터 2에 C와 B를 더하는 연산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곱셈 연산을 통해서 레지스터 1과 2의 곱셈을 통해 X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세 줄 만에 만들어집니다. 리스크 구조는 가변적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로드를 먼저 합니다. 이런 식으로 로드를 하고 로드된 레지스터를 가지고 연산합니다. 반대로 여기서도 장점이 나타나는데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캐시가 아무래도 리스크가 더 많다 보니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칩셋 안에 시스크는 이런 애드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주소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위한 명령어들을 위한 트랜지스터 집합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저런 특수한 기능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여기는 로드와 애드 뭐 이런 식의 세 개밖에 없어도 되는 뭐 이런 식이 있고 나머지 빈 공간들을 캐시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A, B, C, D를 다 불러오고 레지스터 가는 연산만으로 어, 됩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 시스크 구조와 리스크 구조의 연산이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뭐 좀 더 말씀드리면 C 언어로 만들어진 코드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복잡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C 언어에서 크로스 컴파일러 기능을 한번 이쪽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우리는 어떤 개발 환경을 만들 때 컴파일러를 먼저 만들게 될 겁니다. 컴파일러를 ARM 컴파일러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의 C 언어 코드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걸 컴파일하게 됐을 때 어, 이게 만약에 뭐 ARM 뭐 컴파일된 ARM으로 컴파일되는 어셈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야 크로스 컴파일러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코드들이 다시 1 또는 0으로 바로바로 매칭이 되면서 어떤 뭐 헥사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쭉 저장이 됩니다. 이 파일들 저장이 된 파일들은 이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고 만약 이 기계어가 그대로 어, ARM 보드가 있는 뭐 롬이라든지 EEP 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장이 되면 전원이 켜졌을 때 ARM 코어는 이쪽을 읽으면서 하나씩 읽으면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PC에서 개발 환경을 컴파일러를 뭐로 만드냐에 따라서 만약 ARM 컴파일러로 만들어 놓은 코드를 PC에서 실행시킨다. 그러면 실행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이 크로스 컴파일러의 기본적인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C 코드를 짜놨지만 실제로 C 코드가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될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지는 컴파일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C 코드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컴파일러가 맞지 않다. 만약 뭐 ARM 컴파일러로 컴파일 했어야 되는데 X86 컴파일러로 컴파일하게 되면 이런 거는 이런 명령어 셋이 없는 ARM 코어에서는 이런 명령어 셋이 들어갔을 때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크로스 컴파일러의 개략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시스크 구조와 리스크 구조의 각각의 좀 특징을 보시면 명령어 개수가 시스크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수행하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크기도 얘는 대신 이 프로그램 크기는 어셈블리어로 번역이 됐을 때, 컴파일 됐을 때 그 크기가 시스크 보저보다는 훨씬 커질 겁니다. 아까 위에서도 보았듯이 어, 그런 곱셈과 나눗셈 명령어를 세 줄 만에 만드는 반면 얘 같은 경우는 뭐 8줄, 9줄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드웨어 복잡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아까도 실리콘 안에 만약 뭐 새로운 어, 떤 특이한 뭐 나눗셈 기능이 있다 그러면 리스크 구조에서는 나눗셈을 만들지 않지만 이 나눗셈을 할 수 있는 TR들의 집합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많아지면 이 명령어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위치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드웨어에는 복잡성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런 나눗셈 같은 경우 잘 사용하지 않는 일례로 뭐 1%밖에 사용되지 않는 구조들을 1%밖에 사용되지 않는 이런 명령어들을 빼버리고
그거를 뭐 캐시로 만들거나, 그리고 그거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한 연속적인 코드 돌림으로써 해결하면서, 음, 만약 정말 나눗셈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시스코 구조가 더 빠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면 어, 그거를 좀 느리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컴파일러의 복잡도인데, 당연히 이것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컴파일러는 어떤 하나의 한 줄의 명령어, C 언어의 한 줄의 명령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복잡해지는 게 됩니다. 명령어당 클러스인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르츠라는 용어로 이 헤르츠를 통해서 한 번 헤르츠가 발생할 때마다 이 클락 안에서의 한 번의 동작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이런 구조들이 있다고 치면 이쪽 이런 명령어들을 또 활용해야 되고 저쪽 명령어들을 해야 되는 시스크는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지만 고정적인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클락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구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까지도 활용을 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력 소모는 당연히 만약에 뭐 이렇게 TR들이 많이 존재하면 할수록 이런 TR들에도 계속 전력은 공급이 됩니다.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전력에 계속 전원이 공급되다 보니 전력 소모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대표적인 CPU 제조사는 인텔이 있고, 그 다음에 암이 있습니다. 사실 리스크 구조의 처음 시작이 암이 맞을 수 있고, 시스크 구조의 처음 시작이 인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크 구조와 리스크 구조의 장점들만을 가지고 계속 칩 회사들은 번화하고 진화하고 있으며, 이런 개념조차도 사실상 모호해지고 있긴 합니다. 네. 이번 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 절차입니다. 일단 인베디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시스템 용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때 하드웨어 사양을 결정하고, 뭐 여기서는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드웨어 사양을 결정하거나 이런 건 소프트웨어 같이 진행을 하면서 뭐 소프트웨어 사양도 결정하고 OS도 선정하는 게 또 있고 개발 환경까지는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나 이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멈추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일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 프로세스 선정과 그 다음에 이런 주변 장치 선정하고 회로를 설계되면, 회로를 설계가 되고, 회로가 설계가 되면 아트웍이 나와서 칩들을 다 구매한 다음에 실무적인 사실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PCB를 설계해서 하드웨어 이제 PCB를 만들어주는 업체에 모든 칩 부품들이 다 조달이 돼서 1차 버전이 나옵니다. 하드웨어 1차 버전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때부터 개발 환경에서 이제 OS를 올리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스템을 1차 보드에서 먼저 개발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1차 보드에는 엄청난 오차가 많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아니면 이런 분석하면서 못했던 부분들이 이쪽 1차 보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2차, 3차, 뭐 4차로까지 하면서 최종 파이널이 날 때까지 계속 요 회로 설계가 변경이 되고 PCB 설계가 계속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같이 이렇게 계속 이쪽에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 이쪽에서 모든 게 최종적으로 뭐 한 5차나 6차에서 완료가 됐다 가정할 때까지 여기는 계속 이거를 반복하고, 또 새로운 보드가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이런 어, 개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고, 뭐 모자라는 부분은 하드웨어든가 계속 긴밀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면서 모든 개발이 끝났을 때, 뭐 만약에 5차가 디벨로퍼 보드에서 마지막이라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뭐 파이널 보드가 나오기 전까지 네, 계속 이걸 실험하다가 최종 파이널 보드가 나왔을 때는 모든 하드웨어적인 오류는 하나도 없어야 되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로 만들어져서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이제 뭐 실제로 제조가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베드가 됩니다. 인베드 시스템이 됩니다. 네, 오늘 PPT는 여기까지이고요. 따로 뭐 질문 사항이나 있으면
오픈 채팅방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접속을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